안녕하십니까. 근본 126회 소방기술사 시험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금 볼 교시는 3교시인데 3교시쯤 되면 1교시 보고 점심 식사 이후에 좀 졸리실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1, 2교시를 아주 시험을 잘 보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희망적으로 답안에 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3교시에 가장 좀 힘을 내셔야 마지막 교시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3교시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합격할 때가 되면 힘들지 않고 졸리지도 않고 가는데 1, 2교시를 좀 망치고 나면 좀 희망이 사라지면 좀 힘이 좀 없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3교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방화구역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에서 각각 방화구역하는 장소에 대해서, 또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대상 및 설치 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방화구역이라 하면 언제든지 예상 문제죠. 방화구역 문제.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어봤어요. 출제 의도가 뭐냐. 방화구역에 대한 건축과 소방에서의 적용 범위를 이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복합 건축물 중에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대상. 그리고 그 중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키워드는 건축법과 소방법에 있어서 방화구역, 특히 필로티 구조에서의 방화구역을 잘 알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복합 건축물, 공동주택 등 위락시설 등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방화구역을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다. 또 방화구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공종별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복합건축물의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이런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방화구역에 대한 논란이 실제로 현장에서 있습니다. 방화구역 하면 이제 건축에서 거의 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은 내화 체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방화구역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방화구역은 건축물 실내부의 화재를 인접구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화재 한정의 구조죠. 그래서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댐퍼 등 화재의 일정 시간 견디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구역의 기본적인 방법을 본다면 먼저 구역벽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역하고 있죠. 내화구조로 되면 뭐 방화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 개구부는 방화문 사용해서 방화구역을 하고요.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 이럴 경우에 내부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는 내화 체험 구조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덕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내부에는 방화 댐퍼죠. 그 다음에 이 주위, 개구부가 형성된 이 주위에 내화 체험 구조를 하자는 겁니다. 이랬을 때 A 구간과 B 구간 사이에 온전한 방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및 전기 덕트 등은 내화 체험 구조로 역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방화 구역이 건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기계설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방화구역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법령에서 이제 방화구역하는 장소, 소방법령에서도 특별한 실에 대해서는 방화구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시제어반,
뭐 주로 방제실에 있죠. 방제실에 이제 화재 수신기와 일체형으로 감시 제반이 있는데 그 실이 방화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가압수조 및 가압원 화재는 기준에 방화 구역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방화 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전원 설치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비상발전기, 전기 저장 시설이라든지 축전지 설비에 대해서는 비상전원 다 방화 구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건축법령에서 방화 구역하는 장소. 저희가 건축법령 얘기하면 보통 면층 수용해서 면적별, 또 수직 관통부, 그다음에 용도별, 그다음에 층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가 더 이제 이렇게 추가돼서 이렇게 필로티 구조의 구역이 있겠습니다. 먼저 면적별 구역은 10층 이하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소방시설이 있으면 3000제곱미터 자동소화 설비죠. 구역하게 되어 있고요. 11층 이상층은 불연제가 아닌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고요. 역시 자동소화 설비가 있으면 이렇게 600제곱미터. 만약에 불연제로 하게 되면 500제곱미터다 구역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자동소화 설비, 보통 스프링클러죠. 들어가면 1500제곱미터마다 구역할 수 있겠습니다. 층별 구역, 이건 매 층마다 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 구역했었죠. 하지만 매 층마다 구역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램프가 매 층마다 방화 셔터로 구역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곳에는 방화 셔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용도별 구역, 건축물의 일부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부분 또는 방화 구역을 한 부분과 이 방화 구역을 완화해서 적용한 부분은 그 밖의 다른 부분과는 방화 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화 구조가 보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관통부 구역은 바닥을 관통해서 수직으로 연속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 피난 계단이라든지 특별 피난 계단, 비상용 승강기, 승강로, 린넨슈트,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과는 또 수직 관통부는 별도로 구역하고요. 다음에 이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필로티 구조가 이제 화재에 많이 취약하고 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았죠.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면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역한다.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가 완전 외부로 노출됐다.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겠죠. 하지만 필로티 구조의 그 맹점이 주차를 그 필로티에 하고 그리고 각 세대의 출입구가 그 필로티에 연결됐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각 세대로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도 역시 구역한다. 자, 채점을 한다면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층별 구역은 매 층마다 구역하는 거, 그리고 필로티 구조의 방화 구역을 하는 부분,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층별로 구역을 한다. 그리고 면적별로 이렇게 또 구역을 하게 되고요. 수직 관통부, 이게 승강로이든지 아니면 특별 피난계단이든지 그럴 경우에 방화 구역을 하고요. 용도별로 문화집회시설 이런 부분들과 다른 시설과 용도별로 또 이제 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건축법에서의 규정한 방화 구역입니다. 방화 구역의 수평 수직 계획. 수평 계획은 면적별, 그 다음에 용도별,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는 수평 구역이 되겠고요. 수직적으로는 층별 구역이라든지 수직 관통부별 구역하게 되면 수직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복합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의 대상 및 설치 기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함께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등은 하나의 건축물에 원래는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복합건축물, 주상복합이라든지 초고층 건물을 보면 그 시설들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 들어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냥 설치할 수는 없고 피난에 적합하게 피난시설을 갖췄을 때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이다 그러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장례식장 이게 공동주택 등이고요. 위락시설 등은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그중에 이제 기숙사만 해당되는데요.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과거에 뭐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공장에 이렇게 실습생들이 와서 같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한 경우 있죠. 그 다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건 조건이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이렇게 했고요. 다만 출입구, 계단, 승강기 이런 분리 시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분리십니다. 분리. 그랬을 경우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직장, 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만 인정하고요. 이때 설치 기준. 이것도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설치 기준의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인정받는 거죠.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출입구. 보행거리를 30m 이상 이격해라.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30m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등 출입 통로를 포함해서 위락시설과 구역해라. 어떻게 구역하느냐면은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역해 서로 차단하라 이겁니다. 또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하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공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만 인정하겠다.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경우에만 인정하고요. 그러나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그 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 면한 부분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데요. 자, 위에서는 불준난연인데 아래는 불준불연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거실이고요.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피난 통로죠. 이런 피난 통로에 대해서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지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정하는 장소를 별도로 방화구역하는 규정. 이거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소방설비를 작동하는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방호를 하도록 규정했다.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정해서 허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에 철저한 구조로 설계 및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의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결론들은 문제의 그 출제 의도에 맞게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로 소방설비에서 적용하고 있는 TAB, 테스팅, 어저스팅, 밸런싱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적용 대상, 절차 및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재현 설비를 중심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TAB 문제는 언제나 예상 문제죠. 실제로 TAB가 쉽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렇게 기술사 문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어려운 게 TAB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소방이 단독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건축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조가 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TAB의 절차라든지 중요 어떤 기대 효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제 의도, 대상, 절차, 내용, 기대 효과 및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자, 키워드는 TAB 적용 대상, 재현 설비, TAB, 차압, 방염, 풍속, 자동 폐쇄 장치가 되겠습니다. TAB 전문가는 시공 초기에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는데요. 일이 다 건축물이 되고 나서 근본적으로 손댈 수 없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수직 풍도, 덕트 사이즈가 맞지 않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럼 송풍기를 다시 바꾸든지 일이 커져요. 개구부 사이즈도, 관통부 슬리브도 골조 시공 단계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공 초기에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 화재안전 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숙련된 전문가가 실시해야 되고요. 또 이에 따른 적정한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돼요. 예, 소방기술사위에서 적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TAB나 도어 펜 테스트 부분이 다 그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결론에 들어가 줬을 때 기술사적 관점에서 어떤 답안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TAB 개념, 확인, 측정, 조정 등 모든 소방실에 대한 성능시험, 특히 재현 설비의 중요한 성능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AB는 급기가압식 재현 설비에는 필수이고요. 보고서를 제출하죠. 물론 성능시험 조사표가 들어가지만 특히 이 급기가압식 재현 설비에는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설계 도면과 현장 시공이 정확하게 완성되었더라도 재현 설비 등 시설물의 현장 시공 및 시공 과정에서 오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TAB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재현 설비 시공 감리를 해봤지만 단 한 번이라도 TAB를 실시했을 때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고 이거를 며칠에 걸쳐서 또는 초창기에는 한 달 동안 고생해도 시원한 결과가 안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개선도 되고 했지만 여전히 오차가 있기 때문에 TA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 초기 단계에서 TAB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그리고 덕트의 누설 테스트, 시공 중에는 누설 테스트까지 실시한다면 보다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TAB의 적용 대상, 수계 설비에서는 펌프 등 가압 송수장치가 되겠고요. 가스개수화 설비, 실제로 도어 펜 테스트를 해서 기밀도 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현 설비는 거실 재현,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가 되겠고요. 자동 화재 탐 설비도 화재 경보 시험 하게 되죠. 이게 다 TA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TAB 절차를 얘기할 때 재현 설비를 중심으로 얘기하라고 했으니 이런 네 가지를 다 하게 되면 100분도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재현 설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자, 시공 단계에서 그리고 건축물의 완성 시점에서 TAB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먼저 보면 TAB 전문가를 선정하자. 그래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계산서와 건축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먼저 실제 시공물을 만들기 전에 도면상에서 계산서상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방서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TAB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제연설비 덕트의 누설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는 안전율이 높아서 차압이 부족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하지만 고층 건축물 쪽에서는 이게 경로가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설 테스트를 하면 그만큼 안정적인 그런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완성 시점, 이거는 이제 송풍기, 제연덕트, 댐퍼까지 다 이제 설치가 된 상황이죠. 이때는 이제 TAB 일정 수립, 순서 계획, 건축 소방 등의 설계도서 확보, 현장 구조 및 시스템 검토, 그리고 TAB 시행 전에 준비 작업, 각종 장비를 이용한 성능 시험, 또 시스템 및 각 부위별 조정을 실시하고요. 또 시스템 밸런싱, 최종 마무리 작업, 그리고 TAB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되겠습니다. TAB 내용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죠. 이런 순서가 있고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압 측정, 개방력 측정, 자동 폐장 여부 확인,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까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TAB 내용에 있어서는요, 출입문 크기, 개방 방향 확인 중요하죠. 출입문이 맞지 않다면 다 누기가 되겠죠. 그리고 출입문도 완성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면은 실링 가스켓까지 완전히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출입문이 개방되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 원래는 밀고 가는 건데 당기고 나간다. 그러면 계산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출입문 개방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출입문이 완성됐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잘못됐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누설 틈새 확인해야 되겠고요. 폐쇄력, 아직 제연설비를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력을 측정해야 됩니다. 거실에서 문을 밀고 나오는데 그게 110N 이하에 드는데요. 제연설비 작동도 안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110N이 넘는다 그러면 이건 테스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폐쇄력이 이제 110N 이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연설비 작동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송풍기 검사를 해야 되겠죠. 제연설비는 화재 감지기로 자동 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수동 기동 장치, 댐퍼에 있는 기동 장치 있죠. 그것을 푸시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때 송풍기를 같이 또 검사해야 됩니다. 송풍기가 최소 20분 이상이죠. 작동이 안 되면 실제 상황에서 이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비상발전기에서도 비상전원에서도 20분 이상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풍량 피터관에서 측정하고 휴전수는 타코메타, 전류전압은 동력 제어반 수치로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연 풍속 측정하고요. 자, 이런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계단실, 부속실 동시 제한하면 0.5m, 그리고 부속실 단독 제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단독 제한일 경우에 0.7m가 되겠죠. 만약에 복도를 접한 방화구조는 이제 0.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연풍속을 측정할 때는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10곳을 균등 분할해 가지고 평균값을 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층을 이제 측정하고요. 40파스칼 이상인지, 그리고 미개방 제형구역은 차압의 70% 이상인지, 기준 차압이 40파스칼 이상이죠. 그럼 28파스칼이 되겠네요. 이거 이상이 되는지 미개방 제형구역. 내가 측정하는 층, 외의 층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차압이 28파스칼 이상이 되야 되는 거죠. 다음 차압 측정공으로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차압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실측을 해야 됩니다.
댐퍼에 있는 그 수치는 참고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출입문 개방력, 이건 최대 차압이죠. 개방력이 110N 이하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층 출입문을 다 개방해봐야 되겠고요. 출입문의 자동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방염풍속에 출입문을 열고 또 계단실로 나가서 피난을 하는데, 방염풍속이 작동했을 때는 개구율이 그만큼 커지고 송풍량이 많아지죠. 그랬을 때는 부속실에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송풍기 인근의 복합 댐퍼라든지 인버터 제어를 통해서 풍량을 조절해 가지고 자동으로 닫히는 게 맞죠. 하지만 실제로 왕왕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풍기 풍량도 조절하고 TAB를 통해서 결국은 이 값을 만족했을 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완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대 효과는 소방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요. 방화문이나 방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준공을 한 현장이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서 소방 제연 설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잘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처 확인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방화문이나 방제 설비, 뭐 방화 셔터라든지 뭐 도어 릴리즈 타입으로 이렇게 폐쇄되는 방화문, 이때 이제 같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차압위에서 이게 그냥 개방되지는 않는지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사 초기에 투자비가 절감이 된다. 생애 주기 동안 제한 장비의 수명이 연장된다. 자, 가장 적정하게 시공을 했을 때 장비도 또 수명이 길어지겠죠. 생애 주기 동안, 이거는 시공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뭐 재건축이 됐든 건축물을 폐기하든 그랬을 때까지 수명이 이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TAB의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소방기술사회에서도 전문가 양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가스개서 설비 장소의 누출부에 대한 방호구역 밀폐도 시험, 기밀성 시험이 돼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어팬 테스트에 관련된 문제죠. 이것도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시 또 기본 원리가 뭐냐, 시험 절차가 뭐냐, 기대 효과가 뭐냐. 방금 전에 풀었던 뭐 TAB 문제와 어떤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방호구역 밀폐 시험이 많이 일반화가 됐죠. 근데 여전히 이제 외국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프로그램도 뭐 좀 국산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자, 방호구역의 밀폐 시험의 기본 원리, 도어팬 테스트. 원리는 전역 방출 방식의 화재 진화 및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농도 도달 이후에 일정 시간 농도를 유지하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가스개서 설비는 밀폐도가 충분치 않으면 누기가 된다. 그럼 설계 농도가 안 되면 재발화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구부는 약재 누출로 인해서 소킹 타임이 미달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개구부를 이제 밀폐해서 소화 성능을 확보하고 또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방호구역의 밀폐 시험이 되겠습니다. 개구부 기밀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밀폐 시험의 종류는 뭐 실제 방출 시험 할 수 있고요. 간접 시험이 있겠죠. 실제 방출 시험에 실제로 화재를 내서 풀 디스차지 테스트에서요, 실제로 소화약재를 전량 직접 방출한 시험이다. 뭐 정말 중요한 시험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불을 내고 화재를 진압하고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달라지면 또 시설에서 또 불 내고 또 이렇게 테스트하고 어렵겠죠. 대신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퍼프 테스트에서
일부 소화약제만을 방출해서 뭐 간이시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소화설비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약제의 어떤 흐름이 적정한지만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제를 진압하는 그런 테스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시험도 있지만 간접 시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개구부에 대한 변수를 대입해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확률이 떨어지죠. 개구부의 어떤 뭐 장력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개구부의 밀폐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알기가 힘들죠. 실제 현장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클로저 인테그리티 테스트에서 무결점 밀폐 테스트, 즉 도어 펜 테스트와 스모크 펜슬 테스트를 겸해서 실제 하는 겁니다. 누설 부위를 쉽게 파악하고 반복해서 테스트할 수 있고요. 소킹 타임을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 농도 유지하려면 일정 시간 동안 설계 농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모크 펜슬 테스트는 미세 틈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내에 급기 덕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에 뭐 급기든 배기든 예를 들어 배기라고 치면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소화약제를 방사했을 때 배기구를 밀폐하지 않으면 약제는 다 누출되겠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PRD 또는 뭐 전기위에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하기도 하겠지만은 뭐 PRD에서 자동으로 닫혔다 하더라도 여기가 정말 밀폐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할 때는 스모크 펜슬, 말 그대로 이제 스모크, 연기가 나오는 하나의 뭐 펜과 같은 거예요. 여기 연기를 이제 이렇게 내뿜었을 때 연기가 만약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이건 밀폐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연기를 피워도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밀폐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미세 틈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스모크 펜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설계를 검토하되 건물 구조, 소방 시설 또는 뭐 HVAC, 이게 뭐예요?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션 이런 뭐 공조에 관련된 거 설계를 검토하고요. 또 기초 자료, 온도, 압력, 풍압, 풍속 등을 측정하고요. 거기다가 도어팬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감압, 가압 실험을 하고요. 정밀도를 검증하고 결과 분석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실내 기밀도를 다시 보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도어팬 테스트 시험 절차 앞에 내온 내용들을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험 결과 분석하고요. 조치. 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면 누출부를 확인해서 기밀성을 보완하고요. 기밀 보완 후에 시험을 반복해서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 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간접 시험으로서 환경 영향성이 적다. 실제 화재를 발생시키면은 환경 오염이 크겠죠. 또 금전적 손해도 있을 것이고요.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죠? 소화 설비의 효율성도 검증한다. 또 구조체 안정성 및 케이블 인입구 등 구획을 확인한다. 원래 이 목적은 아니었죠. 근데 실제 도어팬 테스트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누출되는 부분이 케이블 인입 부분입니다. 도어팬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인데요. 특히 방제실 같은 경우에 케이블 풀링이 마치고 완전하게 구획하지 않고 특히 액세스블러 하부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도어팬 테스트로 아직 미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호구역 밀폐도 시험은 주기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된다. 기대 효과가 있으려면은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NFPA 2001 규정에 보면요. 기밀도 검사는 최소 12개월마다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갭 가이드라인에는 기밀도 감사는 최소 6개월마다 시행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데가 국내에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그 상태가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없고요. 또 계속 유지 관리하고 또 시설을 증설하고 하다 보면 괴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국내에도 도입돼야 되겠다. 이 위에도 도어 펜테스트 프로그램 국내에서 개발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간 또 지면의 할애량을 보면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 즉 MSDS의 구성 항목과 작성 시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성 항목 16가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작성 시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적이 별로 없었죠. 거의 MSDS와 그에 따른 어떤 표지에 대한 내용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작성 시 확인사항은 쉽게 보기 힘들어서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유해화학 물질 보건자료 MSDS는 이 약자다.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취급 방법, 화재 폭발 시의 방제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이다. 이게 이제 유해 화학물질 보건자료의 하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하면요, MSDS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급업체로부터 MSDS를 제공받아서 작업장 내에 한글로 게시하거나 비치하고요.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근로자들이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혹시 유사시 누출이 발생했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을 모르면 오히려 더 큰 화재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항목 16개는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이에 확인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법령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또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16가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거를 다 쓴다는 거는 어렵고요. 또 다 암기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내용을 보시면 확인사항이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다. 그럼 제품명과 용도, 사용상의 제한, 공급자 정보, 주소, 긴급전화번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또 유해성, 위험성,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이라든지 그림 문자, 신호, 유해성. 그리고 이게 표지판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유해성과 위험성 확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각 항목별로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응급조치도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까지 이 내용이 이 구성 항목에 잘 기록이 돼 있고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이걸 다 암기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16개 항목은 다 암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만 이렇게 알아보셔도 16가지 항목만 알아도 나머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유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포기를 하시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근본에도 이 문제를 잘 기록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성 대상 물질, 여기는 이제 참고로 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 유해성 11개, 환경 유해성 2개, 이렇게 현재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이 문제는 MSDS는 자, 이것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매끄럽게 잘 쓰지 못하신다면 다음에 또 유사하게 이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문제 한번 나오면 다음에는 이 16개 항목에 대해서 확인사항을 모든 내용은 쓰진 않지만 각 항목마다 두세 개씩은 쓸 수 있도록 제가 숙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과연 뭐 채점자가 이건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교훈 삼아서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소방공사 계획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기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실무가 있으신 분들은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개념, 특히 이 에스컬레이션, 이 개념이 없으시면 좀 쓰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는데요. 증액만 되는 건 아니죠. 증액될 때 에스컬레이션 하게 되면 이제 감액되면 디스컬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개요에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요청받은 경우 검토 및 확인을 해서 반드시 적정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감리원이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공자가 설계 변경을 받을 수 있겠죠. 굉장히 빛의 속도로 보완을 해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조정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자, 계약 상대자가 누구죠? 그렇죠. 시공사냐. 감리자도 계약 상대자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그 중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적용한다. 자, 그 방법은 청구하는 계약 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계약 금액 조정에서 먼저 금액 조정의 요건은요. 계약 체결일이나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계약 금액 에스컬레이션 받았다. 그러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100분의 3, 즉 3%가 증감됐으면 또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90일 이상. 그러니 공사 기간이 예를 들면 300일이다. 그럼 10번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10번 아니고 900일일 경우에. 900일일 경우에 10번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300일이라면 이건 아니고요. 900일 경우에. 즉, 90일 이상 경과하면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원가 계산은 일반 관리비 비율은 공사의 경우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윤. 이득이죠, 이득. 이럴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에 원가 계산서에 쓸 때 각 항목에 들어가 있죠. 일반 관리나 이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무한대로 높일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제한을 해준 겁니다. 계약 금액 조정 여부와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서로 계약위에서 정할 수 있고요. 만약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시공 초기에 자재도 사야 되고 또 각종 근로자도 데려오려면 비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공사를 해서 바로 어떤 뭐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지는 기성이 돼야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발주자가 주는 돈이에요. 이게 선금급이. 그래서 이를 쓸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다가 선금급률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요. 선금급으로 받은 거는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으로 물가변동을 한다. 다음 자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인데요. 먼저 품목조정률에 대해서 계약금액 조정을 보겠습니다.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비목을 대상으로 모든 품목, 비목, 품목조정률을 정한 후에 물가변동 적용 대가의 품목조정률을 곱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물가변동 적용 대가라는 것은 이미 뭐 선금급으로 나간 거 빼고 그리고 기성이 나간 걸 제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물가변동 적용 대가입니다. 거기에다가 품목 조정률을 곱해서 나온 결과죠. 그래서 조정기준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은 금액에서 제외한다.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 얘기는 설계 변경을 해서 물량이 늘었든지 뭐 금액이 변동이 있었으면 그 금액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된 금액이 아니라 설계 변경이 됐으면 그 설계 변경 거기로부터 이제 그것은 다 증감을 한다 이겁니다. 품목 조정률을 산정할 때는 먼저 등락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등락폭 품목 조정률로 해서 최종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 모든 비목이기 때문에요. 자재에 수백, 수천 가지 되는 거를 일일이 다 따져야 돼요. 금액 변동이 얼마 있었고, 뭐 노무비는 또 일이 대가는 또 어떻게 또 바뀌고 이런 것까지 다 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등락폭을 산정할 때도 만약에 물가 변경 당시 가격이 계약 단가보다 높고 계약 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물가 변동 당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제외한다. 그만큼 이게 이제 증액이 됐다 하면 증액분만큼만 이제 계산하겠죠. 그건 등락의 폭이 결정되겠죠. 만약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 가격보다 높고 계약 단가보다 낮을 경우 등락폭은 제로다, 제로. 그러니까 물가 변동 그 당시 가격이 오히려 계약 단가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등락폭은 제로죠, 제로. 뭐 더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특징, 실질적인 물가 변동에 반영되지만 물가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의 품목, 비목에 대해서 등락률을 산정하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에는 적용하기 어렵고요. 아주 뭐 소규모 또는 뭐 단일 어떤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수조정률에서 설계 변경.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비목군을 편성한다. 각 비목군별 순공사 원가에 대한 개수를 산정한 후에 비목군별로 지수 조정률을 산출해서 조정률 값이 3% 이상일 때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비목군을 편성하면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5% 인상됐다. 조정률 5%다. 그럼 이 값만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개별 자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대신 이제 비목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수 조정률에 따라서는 계약금의 적용 지수를 적용할 때는 한국은행이 조사해서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 지수를 적용하고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결정 허가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 지수 그리고 공표된 가격의 평균 지수 또 그 밖에 유사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수 그리고 노무비 지수는 공인기관이 조사해서 공표한 노임 단가에 대해서 해당 부분의 직종의 평균 단가. 자, 이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가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적용하라는 것이죠. 뭐 해마다 발표하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지수 조정률이 산정되면 물가 변동 적용 대가에 지수 조정률을 곱해서 조정 금액을 산정하면 되고요. 성금 지급분은 역시 제외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가감을 하는 거죠. 자, 이 특징은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이 조정이 빈번한 경우, 뭐 90일 만에 한 번씩 물가 변동이 아주 심한 그런 때가 있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럴 경우나 또는 대규모 공사, 이럴 때는 적합하죠. 비목군별로 지수 조정률을 산출해서 적용하므로 계약 금액 조정하기는 수월하지만 어떤 하나의 어떤 평균 금액 개념이죠. 그래서 물가 변동이 실질적으로 모든 자재에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월하게 이제 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해보면 그렇게 큰 오차가 없기 때문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수 조정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이 조정되는데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준수돼요. 근데 민간 현장에서는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계약 조건에 또 이 내용을 넣지 않고 또 심지어는 에스컬레이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결론을 뭐라고 써야 돼요? 민간 현장도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가 변동을 해서 계약금액 조정은 감리자와의 용역계약도 포함됩니다. 꼭 시공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리자도 역시 계약 상대자로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요. 기본 문제죠. 전압정제팝입, 그레이딩, 무반사, 종단장.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접할 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왜 나왔을까? 하지만 저희 시험은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상, 중, 하를 이렇게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 문제를 정확하고 특히 이런 문제는 모두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실무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NFP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전압정제파비는 반사된 전파의 간섭에 의한 전압파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진폭비입니다. 그래서 V2분의 V1 예를 들어서 최소치와 최대치다. 그러면 뭐 1대 뭐 1.2다. 그러면 이건 1.2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정제파비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누설동축 케이블에 신호를 보내면 그 말단에서 전자파가 반사돼서 되돌아온 반사파는 간섭이 일어나서 송신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이게 전압 정제파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누설동축 케이블의 전압 정제파비는 1.5 이하로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누설동축 케이블의 말단에 무반사 종단장, 즉 더미로드를 설치해서요. 전자파의 반사를 줄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VSWR이 1.2 이하다. 이건 이제 전압 정제팝이고요. 전류 정제팝이 앞에 이제 뭐 커런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 CSWR이라고 하면서 전압 정제파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누설동축 케이블의 전파가 쭉 진행되다가 말단 부위를 만나게 되면 다시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진행되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제대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이게 전압정제파비에서 이제 V2와 V1을 얘기했죠. 진폭비입니다. 진폭비. 진폭비가 V1은 이 정도, V1은
V1이 훨씬 크죠. V2가 이 정도고. 그래서 이거의 비율입니다. V2분의 V1. 이게 전압 정제파비가 되겠고요. 무반사 종단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딩은 뭐냐? 전송 손실에 의한 수신 레벨이 저하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결합 손실이 큰 케이블부터 단계적으로 접속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케이블을 전송하게 되면 전송 레벨이 점점 거리가 멀수록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가까운 거리는 전송이 잘 되고 먼 거리는 전송률이 저하되고 뭐 필경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수신 레벨을 일정하게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전송 레벨이 높을 때는 결합 손실이 큰 케이블을 써서 이 기준점에 맞추는 거죠. 기준 레벨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전송 레벨이 점점점 저하가 되면은 이때는 케이블의 결합 손실이 아주 작은 케이블을 결합하면 결국은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올리고 떨어질만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레벨의 전송 효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송 손실값은 A보다 B보다 C값이 크고요. 결합 손실은 A가 가장 큰 결합 손실의 케이블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레이딩이고요. 그레이딩의 원리는 결합 손실이 큰 케이블부터 단계적으로 접속해서 수신 레벨의 급감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포설하게 되면 시스템 로스, 즉 전송 손실과 결합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결합 손실을 줄여줌으로 유효 통신 거리를 상당히 늘릴 수 있다. 자, 결국은 유효 통신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반사 종단장입니다. 정의는요, 송전 선로에 그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같은 임피던스를 부하에 연결하면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임피던스와 같은 값의 저항을 무반사 종단 저항이라 한다. 케이블 말단에 설치해서 전파가 되돌아오는 것을 막는 역할이다. 앞에서 이제 전압 정제파비를 보셨죠. 무반사 종단 저항 실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를 누설 동축 케이블 말단에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징은 무선 통신 신호가 동축 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점에서 반사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반사가 일어나면 동축 케이블에는 정방향 진행파와 반사파가 합성파가 형성돼 가지고요. 뭐 서로 뒤엉켜 하고 통신도 어렵고 또 음성도 그냥 왕왕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실제 전달이 어렵겠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55옴, 전압 정제파비 1.5 이하, 더미로도 1.2라고 그랬죠. 허용 전력은 1W. 이런 규격의 무반사 종단 저항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신호 최대 전달 방법. 근데 뭐 결론적으로 써주는 거죠. 동축 케이블에 증폭기를 설치한다. 이 동축 케이블은 누설 동축 케이블은 전파를 하는 것이지만 동축 케이블은 거기에 급전선이라고 하죠. 이거는 직진성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길어지면 증폭기를 통해서 신호를 더 전달하는, 늘리는 거죠, 거리를. 그 다음 임피던스 정압, 분배기를 통해서 전체 부분에 똑같이 적용하는데 55옴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 정압이다. 다음에 누설 동축 케이블에는요, 그레이딩이라든지 무반사 종단 저항을 통해서 신호를 최대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교시까지 하게 됐는데요. 다음은 이제 4교시죠. 3교시 내용을 보시면 사실 관연도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의 유형이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고요. 특히 MS, DS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것 같지만 또 막상 수리하면 쉽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런 시험 기본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 문제를 뭐 서브노트라든지 책에 나온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공부했던 평소의 생각과 그리고 실무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이렇게 잘 논술을 해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